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책은요, 모바일 트렌드 2018이라는 책입니다. 모바일 무의 시대를 열다라고 돼 있어요. 무한, 무선, 무정부, 무소유, 무인, 무감각. 모바일이 만드는 무의 6가지 축을 기본으로 해서 2018년 또는 이후에 우리 IT 산업은 어떻게 바뀌는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북으로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 트렌드 2018의 집필이 완료되면서 어느덧 모바일 트렌드 시리즈가 5번째임을 인식하게 됐다. 저도 2017, 2016을 봤는데요. 점점 예전에는 이제 PC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PC 얘기는 언급도 안 하고요. 모바일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예 언급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 블록체인 갖고 또 얘기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 IT 이 신기술 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 2015의 핵심 키워드는 옴니 채널이었거든요. 또 2016의 핵심 채널은 온 디맨드였어요. 온 디맨드의 사전적 정의는 요구가 있을 땐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자의 요구나 주문에 맞춰서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죠. 온 디맨드 서비스의 중심에는 모바일이 위치해 있었고요. 지난해 모바일 트렌드 2017의 핵심 키워드는 컨시어지였습니다. 컨시어지라는 것은 관리인, 뭐 안내인 이런 뜻인데요. 보통 호텔에서는 고객을 맞이해서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서비스를 의미하죠. 이처럼 컨시어지는 개인 비서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애플이 이제 아이폰에 탑재한 음성 인식 기반인 시리가 대표적인 사례죠. 또 아마존 에코, 삼성전자 빅스비 등이 나왔죠. 2017년에. 그래서 컨시어지 서비스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리즈들의 핵심을 다 정리해 보니까 다행히도 이 책에서 전막했던 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네요. 자, 2018년은 무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프로로그 지나서 이제 이 책에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5G에 대한 이야기.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시험을 했죠. 시험 통신을 했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블록체인. 그리고 네오금융 시대 조금 넘어가고요. 또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프롤로그를 볼까요? 모바일 무의 시대를 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간에게 밀접한 매체인 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 했고요. 그 움직임과 소리를 전달하고 저장해서 분석하게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는 인간의 생각을 읽고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그 소유자인 인간과 동일시 돼가고 있죠. 2018년도 모바일 트렌드 키워드는 이제 무입니다. 무. 모든 가치를 무, 없을 무. 없을 무는 아무것도 없다도 있지만 반대로 또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 가치를 뒀네요. 무감각, 사람의 감각이 필요 없은 무감각, 그리고 무한, 정보 거래량이 이제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무한, 또 사람이 개입이 없어지는 무인, 뭐 무인 자동차 이런 거죠. 로봇, 또 무선, 유선이 무선으로 완전 대체된다. 5G가 유선이 대체되는 그만큼 속도가 나오죠. 또 무정부,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정부, 정보 역할이 이제 축소되거나 이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무소유, 요즘 뭐 공유 경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소유가 아닌 접속과 연결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얘기입니다. 이제 무인은 인공지능, 뭐 챗봇, 로봇 이런 것들이고 무감각은 매체, 모바일이라는 것, 무소유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은 무인이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봐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는 예견이 본물을 이룬 가운데 이에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진보하겠지만 먼저 동력 이동 장치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통해서 4번에 걸친 산업혁명을 요약을 합니다.
18세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차가 등장했고요. 또 기계화, 거기에 이제 대량 생산하는 포드 자동차, 자동차 대량 생산 이런 공업화가 이어졌고요. 거기 이제 정보화 3차 산업혁명이 또 정보화 산업, 컴퓨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래서 바이오는 인간의 생각과 손을 대신하는 무인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진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을 꼽을 수 있는데요. 뭐 알파고 뭐 워낙 뭐 유명하죠. IBM의 왓슨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진단을 인간보다 더 잘하죠. 이미 인간이 졌습니다. 왓슨은 요게 그 왓슨이 예전에 그 체스 두고 막 그랬던 로봇이잖아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의학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또 무인장치. 다음은 이제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인간의 출현 이후에 우리는 직접 인식하는 오감인 시각, 청각.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뭐가 지금? 내가 노트북을 좀 놓고 건드려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이게 노트북을 끄고 해야겠어요. 자, 오감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잘못 의존했죠. 생존을 위해서 후각과 미각으로 먹을 것을 구분하고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숱한 기술들로 인간의 오감을 대체하고자 시도했지만 여러 제약으로 주류 시장으로 넘어오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손과 몸에 모바일이 연결이 되고요. 이 모바일은 인간을 대신해서 오감을 인식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이잖아요. 인간이 운전을 하려면 시각과 청각을 곤두서야 되는데 그런데 차량의 장치 여러 대의 카메라가 인간의 시각을 앞서는 감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테슬라 자동차를 타봤어요. 좀 괜찮으면 살려고도 했는데 되게 비싸더군요. 한 1억 하던데요. 운전해 봤습니다. 시운전을.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단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기대했던 자율주행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법규 때문에 또 그 테슬라가 낼 수 있는 자율주행 3단계까지는 안 되고 1단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된대요, 법규상. 그 시운전하는 친구도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더라고요. 일단 손가락만 대고 있더라고요. 이거 떼는 건 불법이니까. 근데 조만간 완전 자율차가 가능하겠어요. 이 책에서 보면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고 트럭 운전은 일정 기간의 트럭 운전은 지금 다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고요. 많은 트럭 운전자분들이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 운전을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스피드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과연 그럴까? 인간이 또 운전하는 재미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디지털이 발달한다고 해서 아날로그가 아예 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영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라디오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양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대체될 부분은 있어요. 이런 그 화물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동이잖아요. 내가 즐기는 레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축은 무선이죠. 전 세계 모바일 이용자는 이제 수십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수백 배가 넘는 사물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연결돼서 매분 매 초마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수집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가 되고요. 이것이 또 5세대 이동통신의 5G 출현으로 더 빨라지고요. 이 5G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 이제 이북은 음성을 들려줄 수 있거든요. 음성을 들려줬더니 여기서 읽어주는 애가 5G를 계속 5g으로 계속 읽네요. 5g을 읽어서 너무 헷갈렸어요. 5G. 아직 이북은 5G를 인식을 못하더라고. 5g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자, 5g. 5G는 최대 20GBps의 속도입니다.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은 LTE보다
20배나 빨라요. 그리고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이 지연성이 찰나예요. 그 4세대 이동 통신은 딜레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5G는 딜레이가 거의 없다. 인간이 그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딜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또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 책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를 할 때 앞차와 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잖아요. 데이터를 이제 뭐 서버, 중앙 서버와 또 도로 뭐 공사와 뭐 이런 바닥에 뭐 이런 걸 다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데 앞차가 급정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앞차의 급정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근데 LTE는 이 거리가 딜레이가 있으니까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G는 거의 실시간입니다. 2cm인가 20cm밖에 안 돼요. 그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 감각을. 그래서 이 속도, 이 지연성, 그 많이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연 부분, 갔다 왔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위성 생중계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딜레이가 있거든요. 뭐 김 기자 그러면 좀 있다가 네 이렇게 한 1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 대화할 때.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5G로 하면 실시간으로 뉴스 보도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대단하죠. 자, 전 세계 모바일 산업을 주도했던 한국 앞에 중국이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우린 중국은 또 엄청 빨라요. 한국에 비해서 매년 2, 3년 늦게 네트워크 세대가 교체가 이루어졌던 중국은요. 5세대 이동통신부터는 한국에 앞서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3대 통신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과 어느새 전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화웨이, JT 등 중국 제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베이징 월드컵인가? 월드컵은 저쪽에서 하지. 어쨌든 동계 올림픽인가? 하여튼 5G로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축은 무한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시대가 열리고 나서 온라인상의 데이터 처리 단위는 트랜잭션, 추가, 삭제, 수정 등의 거래 단위를 말하는 건데요. 트랜잭션이라고 불렸는데 초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발행하는 트랜잭션이 가장 많았고 이후에는 이동통신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전화, 데이터 연결 하나하나가 트랜잭션 단위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그 트랜잭션의 수가 무한적으로 확대됩니다. 우리의 생각,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가 인식, 정속, 저장돼서 분석하고 이 트랜잭션 하나를 더 이상 셀 수 없는 무한한 시대가 된 거죠. 이 데이터, 우리가 카드를 쓰고 뭐 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존재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 수집 분석하는 마케팅 툴에서 이제는 한계를 두지 않는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지금 무한이잖아요. 용량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축은 이제 무소입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가장들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월급날이면 또랗고 두툼한 월급 봉투를 받곤 했어요. 근데 이런 광경은 더 이상 이제 보기 어렵게 됩니다. 온라인 계좌로 이체된 월급은 본인이 구경도 못한 새에 한 달간의 신용카드 대금과 통신비, 대출 원리금, 각종 공과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은 사이버머니다 라고 자주 하죠. 손에 쥐지 못하니까 사이버머니다. 근데 월급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더 이상 현금이 필요 없는 이제 캐시리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동전을 거의 갖고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휴대폰 안에 카드가 들어있어서 이걸로 웬만하면 다 되고요. 또 티머니 이걸로 편의점 뭐 이렇게 또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폐를 발행한 스웨덴이 역설적으로 2012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애플의 CEO 팀 쿡은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현금이 뭔지 모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금 종말론을 펼쳤습니다. 중국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중국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 운영사인 오포와 모바이크가 서비스 개시 2, 3년 만에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요. 스타트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중국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배우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위치 반납을 이 중국은 모바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대요. 그래서 정해진 지정된 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그 뭐라 그러던가 그 위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안 가면 이 모바일로 그 벌금이 나오거나 이렇게 결제가 두 배로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하긴 중국의 어디 사진을 보니까 거린도 거지도 그 모바일 페이로 결제해 달라고 그래서 QR 코드가 있더군요. 이렇게 찍는 거.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더 빨리 현금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축은 무정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의미는 뭘까요? 원론적으로 국가는 선사시대 소규모로 구성된 가족이나 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만든 보다 큰 규모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는 공동체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되고요.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 정부의 역할이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죠. 각 나라들의 정부들은 이 비트코인을 싫어하죠. 블록체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참 비트코인을 싫어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국가 내에서는 정부 규제 감독 기관을 받으며 각 금융사들은 그 규제에 따라 자신의 보증 안에서 거래를 중개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일반화되면 정부와 은행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요. 또 거래 정보를 특정 국가나 은행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고 또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이게 다 블록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해킹을 거의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직 블록체인을 해킹했다는 사례는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해킹당한 건 비트코인이 해킹당한 게 아니고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이제 도둑 맞은 거죠. 자,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도 정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차트로 들어가면 이제 5G 시대의 개막. 그래서 이 책을 보실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선 산업이 되고요. 한계도 없어지고 또 좀 더 이제 무정부 쪽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5G는. 그래서 기술적인 설명들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3G가 뭐고 또 LTE 4G가 뭐고 이런 걸 알아야 5G를 아니까. 4.5 기술 LTEA도 있었고요. 근데 5G가 되면 영화를 다운받을 때 3GB의 고화질 영화를 다운받을 때 3G는 40시간, 4G는 4분이 걸렸어요. 근데 5G는 10초면 돼요. 3기가짜리 영화를 다운받는데 이거는 유선을 뛰어넘는 거죠. 무선이. 이제는 무한이 되는 거죠. 또 현재 LTE 스마트폰의 응답 속도가 0.03에서 0.05초래요. 그러니까 30ms, 50ms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속도를 보통 시간당 100km로 보면 이것은 초당 27m를 이동하는 속도예요. 그렇죠? LTE망과 연동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발견해서 인지하고 멈추는데 0.8m에서 1.35m의 거리를 더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멈추는 거리가 1m가 더 가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m 사이에 사람이나 차가 있으면 충돌할 수도 있죠. 충돌할 수도 있죠. 반면에 5G가 도입되면 지연 시간이 0.001초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발견해서 멈추는데 자동차의 자체 지연 거리가 불과 2.7cm, 2.7cm.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사실은 무지연인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지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실시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미 각국은 5G 경쟁이 시작이 됐죠.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기술 발전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5G의 시험 테스트를 했죠. 엄청 KT가 광고했잖아요. 시험대에 올랐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우리나라, 그리고 2000년 또 ITU, 중국도 이제 그 5G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2020년에 만 개의 기지국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5G가 앞으로 대세가 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구나. 도쿄올림픽이네. 책에서 보고 왔다 갔다 했어요. 자, 도쿄올림픽에 5G를 상용화 시점으로 설정을 했답니다. 일본은. 오케이. 일본 총무성 주도로 1조 원에 가까운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5G는 더 많은 주파수가 하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를 정보는 이렇게 팔잖아요. 주파수를 팔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때 뭐 얼마에 샀다, 뭐 되게 비싸네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 주파수 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 책에서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G에 대한 걸 이 책에서 보시고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G 상용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미래의 자율주행 도로를 보면 이제 예상을 하는 게 도로가 그 자율주행 차들만 움직이는 차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반 차들이 운전하는, 인간이 운전하는 차선이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예 자율주행, 우리 버스 전용차로처럼 자율주행 차만 타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앞뒤 간격 다 하고서.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사물 인터넷,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잖아요. 그럴 때도 5G가 핵심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5G 핵심은 속도보다는 지연성이 짧다는 데 있다. 그게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이 속도만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연성이구나, 무지연성이구나. 자율주행차와 그 사물 인터넷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5G 시대와 인공지능은 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도 책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능은 이미 뭐 대체가 되고 있어요. 병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시리도 그렇고 저희 집도 기가진이가 있거든요. 기가진이 그러면 뭐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오늘 날씨 어때? 웬만한 거 물론 뭐 너무 대단한 건 대답은 못하지만 노래의 관계라든가 오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틀어줘, 또는 뭐 오늘 추천곡 틀어줘, 또는 뭐 무슨 영화 사운드 트랙 좀 틀어줘. 그럼 지가 찾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케줄 알려줘 하면 알려주긴 하는데, 그러니 내가 그냥 보는 게 나아요. 그걸 뭘 또 읽고도. 그러니까 다 대체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그 얼굴 인식이거든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동물을 인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자, 아주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고 시장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자율주행 얘기가 나와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또 모바일로 연결되는 블록체인 생태계. 이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블록체인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우리 5 장군들은 적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다. 우리는 각각 1000명의 병력을 가졌고 적군의 성에는 3000명이 집결해 있다. 우리가 성을 정복하려면 적어도 아군 병력 중에 3000명 이상이 한 번에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언제 공격을 개시할지 확정하지 못했다. 우리는 성을 공략하기 위해 곳곳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연락병을 통해서만 작전을 짤 수 있다. 그런데 각 장군들은 자기 군대에 유리한 시간에 공격을 하길 원해서 연락병을 통해 작전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각 장군들은 배신자가 공격 시간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해서 아군을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배신자를 골라내고 공격 시간을 합의하여 공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를 재구성한 겁니다.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는요, 1982년 램슬리 램포트 등 3명의 컴퓨터 공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제기됐어요. 이 딜레마는 다수의 참여자가 있을 때 상호 간의 신뢰와 합의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합의하느냐? 이 문제. 신뢰할 만한 중개기관이 없이 의사결정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 아직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안 밝혀졌어요. 일본 이름을 쓰는데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참여자들만의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요, 참여자들의 거래 정보를 블록으로 구성해서 이를 체인처럼 막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거래장부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이 거래장부는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돼서 동일한 원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분산 원장이라고도 불러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 서비스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원리는 이제 설명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라고 이제 책이 나오네요. A가 B에게 이제 송금을 해요. 그러면 해당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모든 참여자에게 블록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참여자들이 이걸 검증을 해요. 검증하는데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이 괜찮아, 타당해 라고 하면 이제 승인이 되는 블록이 옵니다. 그럼 이제 송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블록들이 OK를 50% 이상 OK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좀 걸려요. 하지만 해킹이 불가능한 거죠. 한 번에 50% 이상의 참여자를 해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자, 블록체인의 특징은요, 탈중개성입니다. 정부, 은행 등의 신뢰기관이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요. 또 보안성이 있어요. 거래 정보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확장성도 있어요. 거래 정보 원장을 기반으로 본인 인증, 상품 이력을 추적하고요. 지급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 확장이 가능합니다. 투명성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돼서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자,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 시장 규모는요. 2018년은 이게 100만 달러 규모니까 엄청나네요. 100만, 1000만, 5,480만 달러. 이거를 달러로 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인증서, 우리가 또 모바일 할 때 얼마나 불편해요.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인증하고 막 이런 거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1949년 한 남자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는 순간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그는 레스토랑 주인에게 자신을 유명한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마침 지갑을 두고 왔으니 곧 집에 들러 현금을 가져와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스토랑 주인은 그를 알지 못했고 믿을 수 없으니 식사 비용을 지불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요구했다. 결국 그는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계산하러 와줄 것을 부탁했다. 이게 이제 레스토랑 점주와 손님 간에 적용되는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죠. 이래서 신용카드가 생긴 거죠. 외상. 요 아이디어로. 그래서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최초의 신용카드가 생긴 거죠. 이런 게 이제 더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공인인증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블록체인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부분들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하는 거,
은행 카카오페이 저도 카카오뱅크를 쓰는데요. 진짜 편합니다. 엄청 편합니다. 엄청 편해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에스토니아의 전자신분증. 에스토니아는 지금 뭐 이런 그 전자정부를 만들어서 이게 엄청나게 그 소득이 올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년에 4,000달러였는데 2016년에 16년 만에 18,000달러로 4배 성장했습니다. 이 전자정부 덕분에. 누구나 에스토니아 전자정부의 그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또 이메일과 주소와 이름만 있으면 비트네이션이라는 나라의 국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트네이션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존 국가 체계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한국조폐공사도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로 투표를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투표율이 올라갈 텐데. 지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죠. 에스토니아의 2005년, 2015년 주요 선거 투표율 이 도표에 나와 있네요. 투표율이 2005년에는 47.4%였는데 그때는 전자 부재중자 중에 전자 투표 비중이 1.9%였는데 2015년에는 투표율이 64.2%. 와우. 그리고 전자 투표 비중이 30.5%였대요. 절반 정도가 전자 투표를 하는 거죠. 또 공모전 주주총회에서도 블록체인 투표제를 도입을 하면 되고요. 블록체인을 도입한 월마트는 제품 추적 시간을 2.2초로 단축을 했대요. 이 블록체인을 하면 농산물 유통 관리의 원산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신뢰 있게 할 수 있죠. 월마트는 드론을 이용한 배송 시스템에 또 블록체인을 적용할 거래요. 드론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별도의 보안 박스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배송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배송 실수를 줄이고 물품 추적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보안 박스를 가구 단위로 설치해서 배송하거나 공동 사용을 위해서 특정 지역에 설치한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증을 하면 엉뚱한 곳에 배송되거나 남이 가져갈 염려가 없는 거죠. 영국의 스타트업 에버레지는요, 다이아몬드의 정보 및 거래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답니다. 부동산 거래 신뢰도도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좋죠. 앞으로 블록체인이 대세입니다. 이제 정부가 굳이 보증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인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사무소 가서 인감 띄고 뭐 인감 도장 만들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이제 키만 딱 전송하면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써서. 저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그 중국의 그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결제가 진짜 편해요. 거기는요. 그냥 비번이나 뭐 지문만 인식하면 그냥 바로 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긴 요즘 페이들이야 그렇죠. 비트코인 이야기도 이 책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아주 자세하면서 미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 금융시대에서 오토 무인 PB 시대가 열린다. 챗봇을 통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합니다. 챗봇 시대인데 챗봇은 뭐냐면 1994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이클 몰딘 박사가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 때 채터봇을 처음 썼어요. 그 이 말을. 그래서 이제 챗봇이 됐죠. 간단히 말해서 이용자와의 문자 대화를 통해서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컴퓨터가 인간 대화를 기계적으로 학습해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대하게 수집된 인간의 대화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나 상황을 추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폴리폰 사업자의 다양한 챗봇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그렇고요. 쭉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 도입 발벗고 나서는 금융계 대화 창이 있고요. 카카오톡도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지능형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형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앱을 보면 이제 300달러 환전해줘 또는 공과금 납부해줘 하면 이제 계좌조, 이체, 환율 조회, 상품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대요. 자, 삼성전자 음성인식 기반 지능형 인터페이스 빅스비, 빅스비와 결합해서 음성인식 뱅킹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하나은행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요. 자, 2020년까지 22배 성장할 것이다. 로드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없는 사회, 동전이 필요 없는 사회, 무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 점점 우리가 인식되고 있죠. 여기 보면 동전 만드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동전 금액보다 어디 있더라? 그 가치보다 동전 원가가 더 높대요.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가 2, 30원 정도 한대요. 누가 그러던데 10원짜리 모아서 녹여가지고 팔아먹다 걸린 사람 있던데. 그거를 녹여서 동 뭐 이렇게 녹여가지고 참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저만 해도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이렇게 저금통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은행 갖다 주거든요. 여기 보관함이 동전이 많아요. 2015년 500원짜리 동전과 10원짜리 동전 환수율이 각각 9%, 8.5%로 10%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100원과 50원짜리 동전 환수율도 각각 20%짜리 머물고 있대요. 스웨덴 아까 그 동전 없는, 돈 없는, 현금 없는지 돈 없는 게 아니라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덴마크는 최초로 현금 없는 나라가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 현금 대신 카드로만 결제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죠. 현금을 귀찮아하죠, 사람들이. 카드로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 책 안 사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트렌드 2018 모바일 무의 시대를 열다. 빨리 보셔서 이 시대 트렌드에 모바일 트렌드에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득박사 김효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